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과수원의 킬메니 세 번째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에릭이 친구 대신 시골 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천재적인 바이올린 솜씨를 가졌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소녀 킬메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깨달은 에릭은 마침내 킬메니의 가족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의 계획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1장) 연인과 그의 아가씨. 킬메니는 이미 과수원에 나와 있었다. 에릭은 잠시 가문비 나무 숲의 그늘 속에 멈춰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꿈꾸듯 생각에 잠겼다. 요즘 과수원에는 회양꽃이 무성하게 피어 하얗고 섬세한 꽃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킬메니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꽃의 바닷속에서 그녀는 마치 한 송이 더 환한 꽃처럼 보였다. 그녀는 처음 에릭이 보았던 그날처럼 연한 하늘색 프린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비단 옷보다도 더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이었다. 또한 그녀는 반쯤 피어난 흰 장미 봉우리로 작은 화관을 엮어 머리에 얹고 있었다. 그 섬세한 꽃잎조차 놀라울 만큼 그녀의 얼굴보다 아름답지 않았다. 에릭이 숲의 틈을 지나 들어서자 킬메니는 두 팔을 내밀며 달려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에릭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붉은 기운이 그녀의 하얀 뺨과 목선을 물들였다. 에릭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 부끄러운 홍조 속에서 그는 사랑의 첫 신호를 보았다. 날 봐서 기뻐요, 킬메니? 그가 낮고 의미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킬메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슬레이트에 글씨를 썼다. 그럼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선생님이 오시면 언제나 기뻐요. 어젯밤엔 오지 않으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부턴 과수원도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연주를 하려 해도 바이올린이 자꾸 울기만 했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집에 돌아갔어요. 미안해요, 킬메니. 어젯밤엔 올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 대신 새로운 걸 배우게 되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네요. 같은 일에 슬프고 기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나요? 킬메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예전엔 몰랐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배웠죠. 이해하고 나니 참 아름다운 배움이었어요. 언젠가 킬메니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나와 함께 벤치로 가요. 할 말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장미 하나 줄래요? 킬매니는 장미 덤불로 달려가 한참을 살펴본 끝에 아름다운 봉오리 하나를 골랐다. 금빛 꽃심 주위로 아주 연한 새벽빛의 홍조가 도는 흰 장미였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답네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에릭이 말했다. 그 말에 킬매니의 얼굴에는 가느다란 그늘이 드리웠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킬매니, 에릭이 진지하게 말했다. 부탁할 게 있어요. 당신 집으로 데려가줘요. 당신 외삼촌과 이모를 만나 뵙고 싶어요. 킬매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들은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에릭의 얼굴을 보고 진심임을 깨닫자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번졌다. 그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마치 목소리를 짜내려는 듯 몸을 떨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둘러 슬레이트를 집어들고 급하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아주 화를 낼 거예요. 우리 집엔 아무도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만약 선생님이 오시면 다시는 제가 이 과수원에 못 올 거예요. 제발 진심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녀의 눈 속에 담긴 혼란과 공포가 너무나 애초로워 에릭은 잠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다정히 잡고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킬매니. 진심이에요. 이대로 몰래 만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분들의 허락 없이 계속 만나는 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믿어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킬매니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희망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손을 빼고 그녀는 슬레이트에 글씨를 썼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신다면 그건 정말 틀린 거겠죠. 몰랐어요.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잘못된 거라면 이젠 만나면 안 되겠죠? 엄마가 그랬어요. 절대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요. 이게 그런 일인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킬매니.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더 알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외삼촌과 이모께 데려가 주세요. 내가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의 만남은 떳떳해질 거예요. 이곳에서도 어디서든. 킬매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녀는 슬레이트에 글씨를 썼다. 토마스 외삼촌과 자넷 이모는 선생님에게 당장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이곳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옳지 않다면 저도 오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찾아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분명히 반대하실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게 잘못된 일이라니 미안해요. 그래도 킬맨이 나를 데려다 줘야 해요. 에릭은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분명 다르게 보실 거예요. 킬맨이는 위로받지 못한 채 낙담한 표정으로 글씨를 썼다.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헛수고일 거예요. 오늘 밤은 안 돼요. 외삼촌과 이모는 지금 라드너에 장 보러 가셨어요. 내일 밤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선생님을 보지 않겠어요. 그녀의 푸른 눈에 커다란 눈물이 차올랐다. 눈물이 슬레이트 위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상처받은 아이처럼 떨렸다. 에릭은 충동적으로 그녀를 팔로 감싸 그 머리를 자신의 어깨 위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억눌린 울음을 터뜨리며 조용히 그의 품에 기대어 울었다. 에릭은 장미꽃 화관이 얹힌 그 검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다. 그 뒤편 낡은 울타리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불타는 눈을. 그 눈 속에는 증오와 관기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닐 고든이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킬맨이 울지 마요. 에릭이 다정하게 말했다. 우린 다시 볼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할게요. 외삼촌과 이모께서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완고하시진 않을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해도 그분들이 우릴 막지 못할 거예요. 킬맨이는 눈을 들어 눈물을 닦고 글씨를 썼다. 선생님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요. 만약 화가 나시면 제 방문을 잠그실 거예요. 어릴 때 늘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다 큰 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구해낼게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킬맨이는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힘겨운 슬픔이 남은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기운을 되찾지도 못했다. 에릭이 가볍게 농담을 건넸지만 그녀는 거의 듣지 못하는 듯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가 연주해 줄래요? 라고 묻자 킬맨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무 곡도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고 바보 같아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킬맨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확신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둘은 함께 과수원을 건넜지만 그녀의 고개는 다시 숙여 있었다. 야생 앵두나무 길 어귀에 다다르자 킬맨이는 멈춰섰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눈엔 작은 원망이 담겨 있었고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 순간 에릭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부드럽고도 강한 충동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붉게 떨리는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킬매니는 놀라 작은 숨소리를 내뱉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몸을 돌려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달아나듯 사라졌다. 그 입맞춤의 달콤함은 에릭의 입술에 오래 남았다. 그것은 거의 황홀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의 그 입맞춤이 킬매니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눈이 예전처럼 순수한 투명함으로 그를 바라보진 못할 것이다. 다음에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 그 안에는 분명 그 입맞춤의 기억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과수원에 킬매니는 소녀의 시간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인이 태어났다. (12장) 사랑의 포로. 다음 날 저녁 에릭이 과수원으로 향할 때 그는 스스로도 약간 긴장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동안 들은 이야기로 보아 결코 반가운 환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나마 윌리엄슨 부인조차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말했을 때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보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부디 너무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선생님.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다. 에릭은 킬매니가 이미 과수원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학교 운영위원 중 한 명의 방문 때문에 조금 늦은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과수원을 가로질러 야생 앵두나무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입구에 다다른 순간 그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발을 멈추었다. 나무 뒤에서 한 인물이 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닐 고든이었다. 닐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입술은 감정에 격렬하게 뒤틀려 처음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에릭은 즉시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닐이 자신과 킬매니가 과수원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이야기를 자넷과 토마스 고든에게 고자질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깨달았다. 이제 킬매니의 보호자들은 더더욱 그에게 적대적일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닐의 억눌린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또 만나러 왔군. 하지만 헛수고야. 그녀는 여기 없어.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거야. 난 당신이 싫어. 싫어. 싫다고. 닐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처럼 높아졌다. 그는 분노에 차서 에릭에게 성큼 다가섰다. 에릭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분하고 당당한 시선 앞에서 닐의 광기 어린 분노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거품처럼 힘을 잃었다. 그래, 킬매니를 곤란하게 만든 게 너였군, 닐. 에릭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몰래 염탐이라도 한 모양이지.
그리고 그녀의 외삼촌 이모에게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는 걸 일러 바친 거로군. 좋아. 덕분에 내가 직접 설명할 수고는 덜었네. 사실 오늘 밤 그분들께 가서 다 말씀드릴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넌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질투 때문이야? 아니면 킬매니에게 해코지라도 하려는 거야? 에릭의 냉담한 경멸은 분노나 위협보다 훨씬 강하게 닐을 위축시켰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당신과 상관없어. 닐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내일이니까 신경 꺼. 그리고 당신은 여길 기어다닐 자격도 없어. 킬매니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녀를 그녀의 집에서 만나겠지. 에릭이 단호하게 말했다. 닐, 네 행동은 몹시 어리석고 제멋대로야. 난 지금 바로 그녀의 외삼촌과 이모에게 가서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겠어. 닐은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안 돼, 가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제발요, 마셜 선생님, 부탁이에요. 제발 그냥 가요. 제가 뭐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요. 전 킬매니를 사랑해요. 평생 그녀만 사랑해왔어요.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여버리겠어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키스하는 걸 봤어요. 그래요. 봤다고요. 몰래 지켜왔어요. 염탐이라 부른다면 그래요.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의심스러웠어요. 킬매니가 달라졌거든요.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꺾어준 꽃도 더 이상 꽂지 않았어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무언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이 저주받을 사람. 당신에게 꼭 복수할 거야. 닐은 점점 더 격분해갔다. 그 분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남부 이탈리아 농부의 피가 마지막 이성을 삼켜버린 듯했다. 에릭은 분노와 불쾌함 속에서도 한 줄기 연민을 느꼈다. 닐 고드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불행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닐, 내 말 좀 들어봐. 에릭이 차분히 말했다. 지금 하는 말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야. 킬매니의 친구를 누가 되고 말고 정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착한 사람답게 집으로 돌아가. 난 네 협박이 전혀 두렵지 않아. 만약 또 방해하거나 킬매니를 괴롭히면 그땐 나도 단호히 대응할 거야. 난 그런 짓을 참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절제된 목소리와 확고한 눈빛에는 힘이 있었다. 닐은 그 앞에서 다시 기가 죽었다. 닐은 불만스럽게 욕설을 중얼거리며 뒤돌아섰고 짙은 전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에릭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이 뜻밖의 불쾌한 만남에 꽤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굽이진 길을 따라 고든 저택으로 향했다. 길은 숲 가장자리를 휘돌아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킬매니를 생각하며 빠르게 뛰었다. 지금 그녀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닐은 분명 그가 본 장면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결과
무뚝뚝한 고든 사람들은 지금 분명 그녀에게 분노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오해와 분노를 풀고 싶었다. 닐과의 불쾌한 만남은 거의 잊은 듯했다. 닐의 협박은 그를 전혀 불안하게 하지 못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소년의 분노 따위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킬매니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잠시 후 에릭은 마침내 고든 저택 앞에 서 있었다. 그 집은 세월의 풍파에 바랜 뾰족한 처마와 다락창이 달린 낡은 건물이었다. 지붕의 널빤지는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아 어두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래층 창문에는 빛이 바랜 초록색 덧문이 달려 있었다. 집 뒤편에는 울창한 전나무 숲이 자라고 있었다. 앞마당은 풀이 고르고 단정하게 자라 있었으나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황량한 풍경 한가운데 낮은 현관문 위로 붉은 장미덩굴이 무성하게 뻗어 있었다. 이른 여름에 피는 장미꽃들이 피바람처럼 만개해 그 음침한 집을 강렬한 생명과 환희로 폭격하듯 덮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기쁨과 생동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은 꽃의 반항처럼 보였다. 에릭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킬매니가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굴곡도 없는 엄격한 선들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짙은 갈색 무늬의 평범한 옷. 검은 머리카락은 아직 풍성했지만 그 사이로 몇 가닥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얼굴은 길고 창백했으며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차가운 아름다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깊게 패인 회색 눈은 지금은 에릭을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친절의 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각이 져 있었고 무채색의 옷차림은 자비 없이 단정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기품과 절제된 위엄이 있었다. 에릭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수다스럽고 천박한 환대보다 이런 무표정한 냉담함을 오히려 선호했다. 에릭은 모자를 벗으며 정중히 물었다. 혹시 고든 양이신가요? 제가 자넷 고든입니다. 여인은 딱딱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부디 당신과 오라버니 분을 잠시 뵙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복도 오른쪽에 있는 낮은 갈색 문을 가리켰다.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토마스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지나 사라졌다. 에릭은 그 말대로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곳이 지금까지 본 방들 중 가장 오래된 시대의 숨결이 남은 공간임을 단번에 느꼈다.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는 세월이 빚은 짙은 색의 나무로
윌리엄슨 부인의 말총털 응접 세트조차 이곳에서는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바닥은 칠한 나무판 위에 둥근 색색의 헝겊 러그가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램프 한 개와 성경, 그리고 오래된 신학서적 몇 권이 정돈되어 있었다. 벽은 반쯤은 짙은 나무 판자로 그 위는 어두운 마름모문이 벽지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발을 쓴 고위 성직자들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검은 가운과 하얀 목띠를 한 채 어딘가 위엄을 뽐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에릭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한 장의 초상화였다. 낡은 크레용 기법으로 확대된 사진이었는데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림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순간 에릭은 그 얼굴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마가렛 고든, 킬매니의 어머니였다.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은 킬매니의 섬세하고 영혼이 비치는 얼굴과는 달랐지만 이마와 턱선에는 분명한 혈연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에릭을 사로잡은 것은 그 미모가 아니라 표정이었다. 그 사진 속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완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죽은 지 오래이고 그 사진은 싸구려 금태 액자 속에 조잡한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생명력은 여전히 방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의 그녀는 대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을까? 에릭은 직감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뜻한 일은 무엇이든 이루는 사람이었다. 주저함도 후퇴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새겨넣고 그들이 거부하든 반항하든 결국 모두를 자신의 의지대로 빚어냈을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킬매니의 성장 과정과 성격 속에 숨어 있던 많은 비밀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저 여인이 나에게 넌 추하다고 말했다면 나 역시 그대로 믿었을 것 같아. 거울이 나에게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난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오만과 고집이 한데 엉켜 있었고 그 속에서 젊은 날의 아름다움이 마치 가면처럼 더 씌워져 있었다. 그래, 킬매니는 확실히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 표정에서도 본질에서도. 닮은 건 아주 약간의 윤곽뿐이야. 에릭의 생각은 곧 자넷과 토마스 고든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중단되었다. 토마스는 분명 일하던 중에 불려 나온 듯 보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사람 모두 에릭의 맞은편에 무겁게 앉았다. 고든 씨, 저는 조카 따님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에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이 엄격한 두 사람에게는 돌려 말할 여지가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오늘 코너스 과수원에서 닐 고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저와 킬매니 양이 과수원에서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을 두 분께 말씀드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토마스 고든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뚫어볼 듯한 눈빛은 젊은이의 붉어진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자넷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일로 저를 좋게 보지 않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씨. 에릭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주 전 우연히 과수원에서 킬메니 양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죠. 전 그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후로 저녁이면 가끔 과수원에 가서 그녀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낱 어린아이로 느꼈고 말하지 못하는 소녀이기에 더 신성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그녀에게 저를 두 분께 직접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집에 계셨다면 아마 이미 찾아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을 비우셨기에 오늘 밤으로 약속을 미룬 것입니다. 전 킬메니 양을 이 집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에릭이 간절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만 제 말만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샬롯타운이나 퀸즐리에서 평판이 확실한 분들의 추천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저에 대해 물어보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토마스 고든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을 더 잘 알고 있소, 마셜 선생. 당신의 아버지는 이름난 분이죠. 나도 직접 본 적이 있소. 당신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소.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게 단순한 취미나 경험 쌓기라는 것도 짐작하오. 당신이 일부러 그 사실을 감추는 걸 보아 대외적으로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듯해서 나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요.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은 들은 적이 없소.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일부러 킬메니를 속여 몰래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킬메니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된다는 뜻은 아니오.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지. 그녀는 당신을 보지 않을수록 좋소. 에릭은 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킬메니를 얻으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곧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지금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고든 씨? 직설적으로 말하겠소, 마셜 선생. 당신이 이 집에 자주 오면 킬메니는 분명 당신에게 마음을 두게 될 거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징조가 있는 듯하오.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그 아이는 마음이 부서질 거요. 킬메니는 그런 아이요. 한 번 느낀 감정은 깊이 새기고 쉽게 잊지 못하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켜 키웠다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소.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게 그 아이에게는 최선이었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그 아이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소. 하지만 저는 킬메니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준다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에릭은 단호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에 움찔한 놀라움이 번졌다. 두 눈이 커지며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에릭을 바라보았다. 결혼한다고요? 킬매니와? 토마스 고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럴 리가 없소, 젊은이. 킬매니는 그 애는 말을 못하오. 당신도 그걸 모르진 않겠지. 그 사실은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에릭이 차분히 대답했다. 물론 그녀 자신에게는 그 점이 안타까운 점이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킬매니 양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고든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눈썹이 찌푸려졌고 굳은 손끝을 맞부딪히며 불안하게 탁탁 두드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이 고백에 깊이 당황한 듯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그 말씀을 번복하려 하신다 해도 킬매니 양을 직접 보신다면 곧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 선택입니다. 저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스스로 일하며 제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저 그녀의 마음을 얻을 기회만. 안 될 것 같소, 마셜 선생. 토마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당신이 그 아이를... 그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입에 올리려 했지만 스코틀랜드 사람 특유의 냉정한 자제심이 끝내 그 무서운 단어를 막아섰다. 당신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소. 젊은이의 마음은 쉽게 변하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에릭이 단호히 끼어들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고든 씨. 인생에서 단 한 번, 단 한 사람에게만 느끼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직 젊을지 모르지만 킬매니가 저에게 세상 유일한 여인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했고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 킬매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가질 자격이 있는 단 한 가지 권리를 원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얻을 기회 말입니다. 토마스 고든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거의 탄식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글쎄, 나로서도 뭐라 단정짓긴 어렵구만. 넘어서서는 안 될 일도 세상엔 있는 법이지. 자넷, 네 생각은 어떠니? 지금까지 자넷 고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 마가렛의 초상화 아래 오래된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매듭진 손이 의자의 조각 팔걸이를 꽉 움켜쥔 채 에릭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의심과 적의가 어린 눈빛이었으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빛은 점점 누그러졌고 마침내 거의 다정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오빠의 물음에 자넷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선생님, 킬매니의 출생에 오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킬매니의 어머니는 매우 안타까운 오해의 희생자였죠. 하지만 의도적인 잘못이 없었다면 전 그것을 오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그렇게 부른다 해도 킬매니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며 저에겐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자넷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굳게 닫혀있던 입가가 부드럽게 풀렸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애정과 자부심이 차가운 회색 눈 속에 따뜻한 빛으로 번졌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녀가 거의 승리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의 출생도, 그 아이의 말 못하는 장애도 당신 눈에는 아무 하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세상은 아마도 그 아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킬매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아이는 순수하고 진실하며 마음씨가 곱고 영리한 아이예요. 게다가 못생기지도 않았지요. 토마스, 나는 이 젊은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토마스 고든은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어깨 위에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좋아. 자넨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께서 저 젊은이에게 그가 그녀에게 하는 대로 되게 하시길. 그는 에릭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만. 다시 봅시다, 마셜 선생. 이제 그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하지만 난 다시 밭으로 가야 하오. 말들을 세워둔 채로 왔거든. 제가 올라가서 킬매니를 내려보내겠어요. 자넷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램프에 불을 켜고 고요히 방을 나섰다. 몇 분 후 킬매니가 내려왔다. 에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킬매니는 조심스러운 존중에 깃든 자세로 오른손만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봐요, 킬매니. 결국 내가 옳았죠? 에릭이 미소 지었다. 당신의 외삼촌 이모께서 날 내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이제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을 만나도 된다고 하셨어요. 킬매니는 살짝 미소 짓고 탁자로 가서 슬레이트에 글씨를 썼다. 하지만 어젯밤엔 두 분이 무척 화가 나셨었어요. 저에게 끔찍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 무섭고 괴로웠어요. 두 분은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은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외삼촌은 다시는 자기 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모가 올라와서 내려가도 좋다, 마셜 선생님이 와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모의 얼굴은 이상했어요. 화가 가신 듯 하면서도 슬퍼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두 분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러나 그녀는 진짜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슬펐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어제의 그녀라면 그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제는 멀리, 하루가 아닌 하나의 시대처럼 느껴졌다. 그 하루 동안 킬매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했다. 에릭의 입맞춤, 이모와 외삼촌의 꾸중, 잠들지 못한 밤의 눈물,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각하게 한 계기였다. 그녀는 아직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에릭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함께 웃던 소녀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구애받는 여인, 그리고 본능적인 자존심으로 사랑의 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13장.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 그날 이후 에릭 마셜은 고든 저택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곧 토마스와 자넷의 마음에 들었고, 특히 자넷에게는 빠르게 호감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에릭 역시 두 사람을 좋아했다. 그들의 괴팍한 성격 뒤에 숨은 성실함과 강직한 품성을 곧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토마스 고든은 놀라울 만치 박식한 독서가였다. 그가 한 번 말문을 열면 에릭은 논리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달아오르면 그의 구부정한 몸이 곧게 펴지고 움푹 들어간 눈에 불이 번쩍이며 그의 목소리는 나팔처럼 울려 퍼졌다. 그가 한번 논리에 불이 붙으면 에릭의 세련된 도시식 말솜씨는 산골의 경류에 휩쓸린 낙엽처럼 무너져 버렸다. 에릭은 그런 패배마저 즐거웠다. 하지만 토마스는 자신이 흥분해 말을 많이 한 걸 부끄러워했고, 그 후 일주일 동안은 그래? 아니면 아니?만 하거나 기껏해야 날씨가 변하겠군 정도의 말만 내뱉었다. 자넷은 교회나 정치 이야기에 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런 주제는 여성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눈빛은 늘 살아있었다. 토마스와 에릭이 숫자와 논리, 통계와 의견을 주고받을 때면 그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가끔 에릭이 이기면 입가에 작은 장난스런 미소를 띠곤 했다. 닐 고든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에릭을 피했고 만약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다. 에릭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토마스 고든은 닐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를 알아채고 킬매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 너무 잘해줬어, 아가. 그 애가 버릇이 없어졌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해. 우리 모두 그 녀석을 너무 높이 본 게 문제야. 하지만 에릭의 사랑은 대부분 오래된 과수원에서의 나날들 속에서 피어났다. 이제 과수원의 정원 쪽은 온통 장미로 뒤덮여 있었다.
석양의 심장처럼 붉은 장미, 새벽 첫 빛처럼 연분홍 장미, 산정의 눈처럼 새하얀 장미, 피어 있는 것도 막 봉오리를 터뜨리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킬메니의 얼굴보다 덜 아름다웠다. 장미 꽃잎들은 실크처럼 길 위에 떨어지고 무성한 풀잎 사이에 흩날리며 그 위에 누운 에릭의 꿈을 감쌌다. 그 옆에서 킬메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에릭은 다짐했다. 훗날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면 그녀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으로 꽃피우게 해주리라. 그녀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감정의 색조가 풍부해졌다. 그건 바로 그녀의 영혼이 자라나는 소리였다. 그녀의 마음이 무르익으며 음악 또한 새로운 색과 생명을 얻고 있었다. 에릭에게 그 나날들은 그야말로 시로 쓰인 낙원이었다. 그는 한 번도 사랑이 이렇게 크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우주가 과연 내 기쁨을 다 담을 만큼 클까?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 사랑을 다 누리기엔 너무 짧지 않을까? 지금의 그의 세계는 오직 하나였다. 그녀가 있는 과수원. 다른 모든 야심, 계획, 희망은 그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 사랑을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1000배로 빛날 것이고 잃는다면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에릭이 린지 마을 학교의 교사직을 또 1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편지를 보내왔다. 도대체 제정신이냐? 아니면 여자라도 생긴 거냐? 그런 시골에 1년이나 붙잡혀 있을 이유가 그거 말고 있겠어? 에릭, 조심해라.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바보가 되기 마련이야. 넌 그 시절을 건너뛴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찾아온 게 아닌가 모르겠다. 데이비드 형도 편지를 보냈다. 좀 더 점잖은 어조로, 그러나 걱정에 담긴 내용이었다. 에릭은 웃으며 말했다. 착한 데이비드 형. 분명히 내 속을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내 입으로 말할 때까지는 단 한마디도 캐묻지 않는 사람이야. 린지 마을 사람들에게 마셜 선생이 고든네 집에 자주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윌리엄슨 부인은 입을 닫았고 고든 부인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소문은 새어나갔다. 그리고 마을 전체는 놀라움과 수군거림으로 들끓었다. 몇몇 사람은 용감하게도 직접 에릭에게 그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내보았지만 그들은 2번 다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마을엔 온갖 이야기가 돌았다. 킬메니에 관한 소문은 돌 때마다 부풀려졌다. 아깝지 않나? 그렇게 좋은 젊은이가 왜 저런 여자를? 세상에 말을 못하는 아이라니. 그래도 남자의 마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법이지. 고개를 젓는 사람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다. 닐 고든이 요즘 성가대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 사람들은 모두가 짐작했다.
그 친구가 질투하는 거겠지. 그렇게 마을은 잡음과 호기심으로 들끓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킬매니는 세상의 험담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린지 마을은 에릭의 도시만큼이나 먼 낯선 세계였다. 그녀의 생각은 오직 음악과 자연과 꿈의 세계에 머물렀다. 세속의 말과 시선 따위는 그녀의 세계에 닿지 않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희고 고요한 꽃처럼 피어났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에릭은 가끔 생각했다. 언젠가 자신이 그녀를 세상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다고. 그녀를 이 고요한 순수의 세계에서 꺼내어 결국엔 또 다른 린지, 조금 더 크고 복잡한 린지, 세속과 편견과 험담이 가득한 세상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는 생각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난 그녀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 이 오래된 전나무 숲속 과수원에서 장미꽃잎이 흩날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느 날 에릭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의 충동적인 소망을 실행에 옮겼다. 그것은 킬매니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녀에게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었다. 그는 자넷에게 집에 거울 하나를 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직접 그 거울을 걸고 킬매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자넷은 처음엔 주저했다. 이 집엔 거울이 없어진 지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선생님. 예전엔 3개 있었죠. 하나는 손님 방에, 하나는 부엌에, 그리고 하나는 마가렛의 방이에요. 그런데 마가렛이 킬매니가 예쁘게 자라겠구나 하고 처음 느낀 날, 그날 새 거울을 전부 깨버렸어요. 그 후엔 새로 드릴 생각조차 안 했죠. 여자는 거울만 들여다보며 사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에릭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끝내 자넷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선생님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행이에요. 당신은 억지로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득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이 말을 거의 혼잣말로 덧붙였다. 그 주 토요일, 에릭은 마을로 나가 직접 마음에 드는 거울 하나를 골랐다. 그는 거울을 레드너로 배송하게 하고 토마스 고든이 그것을 마차로 실어왔다. 토마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자넷이 일부러 그렇게 꾸민 것이다. 그건 마셜 선생님이 킬매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녀는 짧게만 설명했다. 그날 저녁 자넷은 킬매니에게 차를 마시고 과수원에 다녀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에릭은 다른 길을 돌아 조용히 집 쪽으로 향했다. 둘은 함께 포장을 풀고 그 거울을 응접실 벽에 걸었다. 이렇게 큰 거울은 처음 보네요, 선생님. 자넷이 약간 불안한 듯 말했다. 그 반짝이는 표면과 화려한 장식틀을 마치 위험한 것처럼 바라보며. 괜히 허영심만 키우는 건 아닐까요?
그 애가 예쁜 건 맞지만 그걸 알게 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녀에게 해가 들 리 없습니다. 에릭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못생겼다고 믿으면서도 성품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예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자넷은 이런 비유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거울에 먼지를 닦고 잠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도대체 그 애가 왜 자기를 못생겼다고 믿게 된 걸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에릭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자넷의 시선이 순식간에 벽에 걸린 동생 마가렛의 초상화로 향했다. 그게 이유였군요. 마가렛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기 미모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했던 걸 거예요. 마가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초상화는 그 아름다움을 전혀 담지 못했죠. 저건 로널드 프레이저를 만나기 전의 얼굴이에요. 그땐 우리도 실제와 닮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런데 3년 후 그 얼굴이 정말 닮게 되었어요. 바로 그 표정. 저 얼굴에 깃든 냉기와 슬픔이 그녀에게 실제로 생겼죠. 킬매니는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에릭이 초상화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았나요? 아니요. 그리 많이는. 하지만 성격이나 말투 중에는 그 사람을 닮은 구석이 있죠. 얼굴은 외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분 이름도 킬맨이었답니다. 참 곱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제가 아주 사랑했던 새어머니였죠. 돌아가시기 전 내 아기 마가렛을 부탁한다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난 최선을 다했지만 마가렛의 인생에서 슬픔을 막아내지 못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킬매니의 인생에서도 그 슬픔을 막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건 제 몫이에요. 에릭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거라 믿어요. 자넷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어쩌면 바로 선생님 때문에 그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제가 일부러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네요. 어쩌면 괜한 걱정이겠죠. 그냥 늙은 여자의 허튼 생각이라 생각하세요. 자, 이제 가세요. 당신의 장난감을 보여줄 때가 되었잖아요. 내가 뭐라고 간섭하진 않을게요. 자넷은 부엌으로 가고 에릭은 킬매니를 찾으러 나섰다. 그녀는 과수원에 없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제야 과수원 너머 들판에 너도밤나무 아래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었고 두 손을 뺨에 대고 있었다. 손에는 하얀 마리아 백합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전 같으면 그가 오는 걸 보고 달려왔을 텐데 이젠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에릭은 웃음 섞인 다정한 목소리로 스코틀랜드 민요 킬매니의 구절을 읊조렸다. 킬매니, 킬매니, 어디를 다녀왔니? 숲과 골짜기를 다 찾아도 널 볼 수 없었는데. 폭포 옆, 시냇가, 푸른 나무 그늘 아래서도. 그런데 너는 여전히 맑고 고와 보이는구나. 백합빛 물결과 자작나무 장식은 어디서 얻었니? 그리고 저 장밋빛 뺨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걸. 킬매니, 킬매니, 대체 어디를 다녀왔니? 에릭은 웃으며 덧붙였다. 오늘은 장미가 아니라 백합이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꼭 어울릴 것 같네요. 킬매니는 고운 미소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킬매니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지만 에릭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읊은 시의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못생김이라 믿는 모습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킬매니, 집으로 내려가요. 에릭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반짝였다. 킬매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입었던 그 흰색 무명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그때처럼 단정히 올려줘요. 먼저 가 있어요. 내가 따라갈게요. 하지만 내가 올 때까지 응접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난 과수원에서 마리아 백합을 좀 꺾고 올게요. 그가 팔 가득 백합을 안고 돌아왔을 때 킬매니는 마침 낡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짙은 나뭇결과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운 오래된 복도 속에서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입던 크림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행 같은 건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 옷은 한 번도 손질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킬매니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렸다. 살짝 파인 넥라인 아래 하얗고 둥근 목이 드러났고 소매는 길고 풍성하여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꽃잎처럼 빠져나왔다. 머리 뒤로 길게 따은 머리카락은 머리 위로 동그랗게 감겨 왕관처럼 빛났다. 그리고 왼쪽 아래엔 흰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에릭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거의 속삭이듯 읊조렸다. 한 남자가 세상의 모든 기쁨과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서라도 그 완벽한 입술에 단 한 번 입 맞추기를 원하리라. 그리고 큰 소리로 덧붙였다. 이 백합들을 팔에 걸쳐봐요. 그래요. 꽃송이가 어깨에 닿게. 좋아요. 이제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아요.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 뜨면 안 돼요. 그는 그녀를 이끌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자, 이제 눈을 떠요. 킬매니가 눈을 떴다. 거기 황금빛 액자 속 한 폭의 그림처럼 거울 속에는 자신이 서 있었다. 잠시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을 때 팔에 걸고 있던 백합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작고 낮은 탄식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에릭은 장난스레 그러나 다정하게 그 손을 살며시 치워주었다. 킬맨이, 아직도 당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자넷 이모의 은그릇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울이에요. 봐요. 세상에 당신보다 고운 모습이 있을까? 나의 사랑스런 킬맨이. 이제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햇살 같은 부끄러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부끄럽게 미소 지으며 슬레이트를 들어 짧게 썼다. 이제 보니 나도 보기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뻐요. 자신이 못생겼다고 믿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그건 매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다시 아파요. 그런데 왜 엄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어쩌면 내가 자라면서 조금 나아진 걸지도 모르죠. 아마도 당신 어머니는 아름다움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라는 걸 삶에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에릭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 이제 과수원으로 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을 집안에서만 보내면 안 되죠. 오늘 저녁 노을은 우리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거울은 여기 걸어둘게요. 이건 당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자넷 이모가 뭐라고 하실 테니까. 킬맨이는 그 말에 종달새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에릭은 늘 신기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완벽한 음악처럼 울렸다. 킬맨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장난스럽게 손에 입을 맞추어 보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둘은 함께 과수원으로 향했다. 그 길에서 닐 고든을 마주쳤다. 닐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그러자 킬맨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며 무의식적으로 에릭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급히 슬레이트를 꺼내 적었다. 요즘 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전엔 다정했는데 이젠 나를 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게다가 날 아주 이상하게 봐요. 외삼촌과 이모에게도 불손하고요. 신경 쓰지 마요. 에릭이 가볍게 대답했다. 아마 내가 지난번에 그 녀석한테 킬맨이 얘기로 뭐라고 한 적이 있어서 토라졌나 보죠. 그날 밤 킬맨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다시 응접실로 내려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자넷의 단호한 얼굴이 그림자 속에서 드러났다. 네 예쁜 얼굴을 생각하고 있니, 아가? 그래도 잊지 마렴. 겉모습만큼 속도 곱게 살아야 진짜 예쁜 거야. 그 말투에는 꾸지람보다는 억눌린 애정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그 빛나는 아이를 감동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킬맨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이렇게 썼다. 기억할게요.
하지만 이모, 이제 제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게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자넷의 얼굴이 잠시 누그러졌다. 아니, 그런 건 나쁠 게 없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운 얼굴은 그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야말로 감사한 일이지. 나도 어릴 적엔 됐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마셜 선생이 널 아주 예쁘다고 하더구나, 킬매니. 킬매니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순식간에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 표정 하나, 그 눈빛의 번쩍임 하나로 자넷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잘 자거라, 아가. 그리고 방을 떠났다. 킬매니는 재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전나무 숲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몸을 던지며 활활 타오르는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이모의 한마디가 그녀 안에 숨어있던 비밀을 깨워버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에릭 마셜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킬매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끝없이 어둠을 바라보았다. (14장) 그녀의 이타적인 마음. 다음번 만남에서 에릭은 킬매니에게서 불안한 변화를 느꼈다. 그녀가 멀게만 느껴졌고 마음도 딴 데 가 있는 듯 했으며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에릭이 과수원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녀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며칠이 지나자 그 변화는 확실해졌다. 둘 사이에 어떤 것이 가로놓였다. 마치 그녀가 정말로 이름을 딴 그 시 속 주인공처럼 비도 바람도 없는 그 땅에서 7해를 보내고 새 속의 모든 정을 씻은 채 돌아온 사람처럼 멀게 느껴졌다. 에릭에게 괴로운 한 주가 흘렀다. 결국 그는 솔직히 말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저녁 과수원에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날은 8월의 저녁, 수확을 앞둔 밀밭이 익어가고 있었다.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불안한 바다의 낮은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을 위해 지어진 듯한 부드러운 보랏빛 밤이었다. 킬매니는 그가 처음 보았던 그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바이올린을 켰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화를 내려놓았다. 아마도 그녀는 연주가 두려운 듯했다. 새로 태어난 감정이 음악 속에 스며 흘러나와 버릴까봐. 오랫동안 그녀는 모든 감정을 선율로 쏟아냈기에 그것을 억누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억누름이 그녀에겐 고역이었고 그래서 활은 더 이상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는 말을 갈망했다. 위험한 침묵이 배신할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가려 보호할 수 있을 터였으므로. 에릭은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그 오래된 과수원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겸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거절을 예상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물었다. 킬맨이, 나와 결혼해 줄래요? 킬매니는 얼굴을 돌린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얼굴이 뜨겁게 상기되더니 곧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말이 끝나고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손을 빼내어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킬맨이,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겁을 준 건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요? 에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슬레이트에 썼다. 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난 결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 킬맨이. 에릭은 미소 지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 사랑.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킬매니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창백한 얼굴엔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아니에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난 말을 못하는데도 당신과 결혼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난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당신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거고 그들의 생각이 옳을 거예요. 자넷 이모가 하신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알게 된 뒤로 난 이걸 수도 없이 생각해봤고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이 마음을 쓰기 전에 내가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미안해요. 킬맨이, 사랑스러운 사람. 그건 당신의 사랑스러운 머릿속에 들어앉은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이에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난 평생 불행할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이 한동안은 아주 힘들겠지만 그 다음엔 떠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날 잊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도 몹시 불행하겠지만 그게 당신 인생을 망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 설득하거나 달래지 말아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에릭은 그래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처음엔 미소 지으며 사랑스런 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러나 이내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자 절박하고 뜨겁게 호소했다. 모두 헛수고였다. 킬매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그 푸른 눈은 그녀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변명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슬프게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을 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청하고 빌든 그녀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에릭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끝내 이 결심을 지키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날도 그는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그의 호소를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사랑의 깊이였다는 것을. 얕은 애정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오히려 그녀를 똑바로 서게 했다. 그녀가 옳다고 믿는 바, 곧 그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그녀를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과수원의 킬맨이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킬맨이의 이모와 외삼촌을 의외로 가볍게 통과하고 둘은 아주 정정당당하게 교제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처음 깨닫게 된 킬맨이. 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킬맨이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은 꽤 많이 아파했죠. 그 아름답고 싶은 여자의 본능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걸까요? 네, 묘하게 설득이 되기도 하던. 이제 난관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킬매니의 의외의 고집이 시작되죠. 소위 말해 사랑하니까 떠난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애정의 깊이가 조금만 얕았다면 금세 에릭에게 설득당했을 거라지만 그녀의 깊은 사랑의 깊이가 헤어지는 게 오히려 에릭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들죠. 이 둘의 사랑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